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 경제학 제1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게 시장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시장은 어떻게 돼 있죠?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을 중심으로 제일 마지막엔 독점시장이 있고요. 중간에 독점적 경쟁시장이 있었습니다. 독점적 경쟁시장은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뭐와 뭐가 합쳐졌죠? 하이브리드가 됐죠? 독점시장의 특성과 차별하죠. 그리고 차별을 통해서 독점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입과 퇴거가 자유로운 완전 경쟁시장 두 가지가 짬뽕돼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우리가 과점시장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레벨은 떨어지지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일 위에 완전 경쟁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대척점에는 독점시장이 있고요. 자, 우리가 전에 시장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 경쟁 시장은 기업의 수가 무한대로 엄청나게 되게 많은 거예요. 독점 시장은 진입 장벽이 있어서 기업의 수가 하나 이렇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이 여기쯤 있어요. 독경 시장이라고 할게요. 이거는 기업의 수가 약간 뭐라고 할까? 다수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볼 게 과점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점시장은 기업의 수가 소수 이렇게 존재하는 시장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선 과점시장은요. 사실 독점적 경쟁이나 독점이나 완전 경쟁은 그래프를 그려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기업의 수가 소수 존재하거든요. 소수 존재하니까 이게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나한테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보면은 자동차 회사 있잖아. 그리고 삼성과 뭐 애플 스마트폰 시장도 그렇고 삼성과 LG의 전자제품도 그렇고 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는가 뿐만 아니라 언제 모델을 신모델을 출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제품 디자인으로 출시할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기업의 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서로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잘 못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학교 다니실 때요. 아니면은 여러 가지 할 때 상대평가를 많이 합니다. 뭐 늘 그렇죠. 직장에서 취업할 때도 상대평가를 많이 하는데 만약에 대학원 같은 데 가보면 이제 학생들 수가 작을 수 있어요. 딱 보니까 5명이 수업을 신청했어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폐강되는 경우도 있지만 박사과정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잖아. 그 전공을 하는 사람 몇 명 안 될 수 있으니까 개설을 해야 된다고. 근데 교수님께서 아주 냉혹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번엔 수강 신청을 5명 했네 해가지고 자, 한 명한테는 A뿔, 한 명은 B뿔, C뿔, D뿔, F 이렇게 줄게요. 그리고 나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게 5명밖에 없으니까 경쟁은 별로 치열해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못하는 것도 중요해. 그래가지고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죠.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좋게 힘을 합쳐서 다 같이 가는 그런 거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해? 쟤가 못해야지 내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일부러 막 커피 마실래? 라고 하면서 막 수면제 탄다거나 커피 마실래? 하면서 노트북 위에 쏟거나 뭐 이런 일도 막 발생한다고요. 이공계에서 뭐 실험 같은 거 하게 되면 괜히 팔로 비거 친다거나 해가지고 실험을 망치게 되는 약간 그러면 좀 치사하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래라 이 뜻이 아니라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대방의 어떤 행동도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소수가 존재해서 이게 상호 의존적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의존성을 지닌다. 인터디펜던트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떤 방법을 쓰는가 이것뿐만 아니라 상대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치고 들어오는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 게임 제가 하는 게임이 뭐 별게 없어서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죄송하지만 스타크래프트 이런 거 아시죠? 뭐 저그 있고 뭐 테란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전략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참여하는 기업의 수가 몇 개 없을 때 어떻게 치고 갈지 뭐 날아다니는 물건, 날아다니는 그 공격하는 그런 뭐 유닛을 많이 만들어서 치고 갈지 등등등 그런 작전이 필요한 건데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다 어떤 전략적인 상황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상호 의존적인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전략을 스트래티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상황에 직면하는 것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모형이 바로 뭐냐면요. 이게 바로 우리는 게임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것을 게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과점 시장은요, 우리가 독점적 경쟁이나 독점 시장이나 완전 경쟁처럼 뭔가 획일화된 어떤 모형의 툴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뭐라고 할까? 다양한 상호 의존성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의 전략적인 행동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것도 생각해봐. 거기서 둘 수 있는 그 길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요즘 이제 컴퓨터가 슈퍼컴퓨터로 발전해가지고 이세돌을 알파고가 이제 이기는 그런 상황까지 오긴 했었는데 아무튼 그런 나올 수 있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게임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게임 이론을 이용해가지고 요즘은 과점시장을 많이 분석합니다. 그래서 과점시장은 뭔가 정형화된 모형은 좀 없고요. 그 특징하고요. 그리고 게임 이론 정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게 되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충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과점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과점시장의 의의를 보시면요. 첫 번째는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시장입니다. 맥주, 라면, 콜라, 스마트폰, 냉장고, 더 나가서 에어컨, 자동차 다 이런 시장은 전부 다 과점시장과 관련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부 다 특성들이 뭐야? 기업이 몇 개 안 되잖아. 한 3, 4개 정도? 근데 이게 딱 3, 4개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기업의 어떤 행동을 내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경쟁은 기업이 너무 많으니까 남을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독점은 아예 경쟁자가 없어. 남이 없잖아. 독점적 경쟁자는 사실 남이 있긴 한데 남을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다수의 기업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나만 남과 다른 차별화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경쟁하는 건데 이 경우는 소수 기업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잘하느냐 못하느냐도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가지고요. 과점의 유형에는 순수 과점과 차별 과점이 있는데 참고로만 보세요. 순수 과점은 똑같은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비교적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별 과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과점시장의 특성,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겁니다.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기업의 수가 몇 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담합이라든가 카르텔을 형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페크라든가 아니면 가끔 걸려요. 반독점, 엔타이트러스트라고 하는데 그거나 우리나라의 어떤 공정거래법 생각하시면은요. 아이스크림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진짜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교복 있잖아요. 교복 회사끼리도 담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들도 이자율 있잖아. 금리 있잖아. 그거 나름대로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거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게 담합이나 카르텔이라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석유 수출 국가들도 기업이 3, 4개밖에 안 되니까 야, 그냥 우리 같이 담합해가지고 그냥 가격을 이렇게 팍 올릴까? 가격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점 기업처럼 행동해야 되니까 일부러 생산량을 줄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격을 올려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점 기업 같이 기업의 수가 소수 있을 때는 담합과 카르텔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 가지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데 가격 이외에 다른 경쟁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수량 가지고 경쟁하기도 해요. 그래서 비가격 경쟁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가격이 좀 경직적인 모형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스위치의 굴절 수요 곡선 모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우리 시험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특성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의 수가 소수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컴퓨터, 스마트폰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지. 왜냐면 규모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자동차 같은 거 현대랑 막 대결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려면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과점시장의 특성이다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진입장벽이 좀 있고 가격 이외에 경쟁을 하기도 하고 담합이나 카르텔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기업들은 상호 의존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과점시장의 어떤 유형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가라고 하면요. 살짝만 보세요. 첫 번째는 수량 가지고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기도 수량 경쟁, 여기도 수량 경쟁.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여기가 Q라고 하고요. 여기 P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량 가지고 생산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해서 경쟁하는 거예요. 요거 수량이잖아요. 야, 이번에는 생산량을 너네 얼마나 할 거냐. 생산량을 서로 하는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너무 적게 하게 되면 내가 조금 생산하는데 제가 생산 많이 했어. 그럼 생산 많이 하는 애가 많은 이득을 취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나만 손해잖아. 똑같은 동질적인 유사한 상품을 생산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만약에 애플이 이번에 스마트폰 시장이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이 안 팔릴 것 같아서 100만 개만 생산했어. 근데 삼성전자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많이 생산해서 500만 개 생산했다 합시다. 근데 고객들이 갑자기 스마트폰이 수요가 줄지 않고 한 되게 많은 거야. 600만 개를 수요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는 뭐야?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자기가 생산을 줄여가지고 이득을 더 많이 취할 수 있는 걸 얻지 못한 거잖아. 삼성이 이득이겠죠. 근데 만약에 애플이 좋아, 우리도 많이 할 거야. 그래가지고 애플도 500만 개 하는 거야. 삼성도 500만 개 했어. 그럼 1000만 개 스마트폰이 생겼잖아요. 근데 수요는 600만 개, 500만 개밖에 없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너무 과다 생산으로 해가지고 시장의 값이 대폭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량을 가지고 사실은 얼마나 할 것인가 이런 게 이제 사실 고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산량 너무 많이 생산해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생산하면 제가 더 많이 생산해서 기회를 잘 하게 되면은 이게 우리만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생산량을 얼마로 할 것인가 경쟁하는 거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무슨 게임 같은 거 있잖아.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할 때도 뭔가 자원을 캐가지고요. 미네랄을 캐가지고요. 우리가 막 이렇게 건물을 많이 짓고 쌓아 올릴 것인가? 아니야. 그랬다 쳐들어오면 완전히 안 되지? 그러니까 일꾼을 비롯해서 뭐 군대라고 할까? 공격 유닛이나 방어 유닛을 많이 만들 것인가? 이런 게 하나의 전쟁과 똑같은 거죠. 그게 전부 다 요 게임 이론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과점시장 모형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P가 이제 전략 변수로 사용되는 경우가 또 존재하게 됩니다. 이거는 바로 가격을 전략 변수로 경쟁을 하는 그런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꾸르노 모형이라는 게 있고 스타켈버그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꾸르노는 뭐냐면 생산량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해가지고요. 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반응 곡선이라는 게 있어. 우리 가위바위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가위바위보 할 때 상대가 무엇을 내는 것인가 그걸 보고 내가 이게 뭘 내죠. 상대가 주먹을 낼 것 같으면 보재기를 내고요. 상대방이 가위를 낼 것 같으면 주먹을 내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반응 곡선이라는 게 이 정도만 봐주세요. 상대방의 전략에 대응해서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선택하는 게 바로 반응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근데 이게 꾸르노는요, 둘 다 사실 보면 남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자기의 전략을 선택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추종자 모형이라 합니다. 두 기업 모두 추종자로 행동하는 건데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거는. 근데 그거와는 달리 스타켈버그 모형은요, 가격 선도 모형이라 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앞서서 나가자 하는 게 있고 따라가는 기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지배적인 힘이 센 기업이 선발자, 선도자로서 나가게 되고 다른 기업은 추종하는 그런 상황, 선도자, 추종자 모형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도 수량 가지고 경쟁하는 모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잔여 수요 곡선이라고 해. 그래서 이게 선발자, 선도자, 추종자가 있기 때문에 선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추종자가 이제 기업의 힘이 좀 작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애들하고 같이 케이크를 먹는다 생각해 봅시다. 애기야, 애기, 유치원생.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의 유치원생하고 서로 경쟁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애기랑 뭐 여러분 2명만 있다라 합시다. 아니면 또 3명이 있다라 합시다. 그러면 애들한테 야, 너네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니? 많이 먹어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애들이 입이 짧으니까 이렇게 좀 먹다가 말아요. 그러면 됐어? 이제 배부르니? 그럼 나머지는 다 자기가 독점같이 해가지고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일반적인 꾸르노 모형이다라고 하면 스타켈버그 모형하고 똑같이 수량 경쟁 모형인데 꾸르노는 둘 다 추종자인 반응 곡선을 따지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스타켈버그 모형은 선도자, 추종자 모형이다. 이런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까지만 우선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베르트랑 모형이 있는데 베르트랑은요, 이 가격 가지고 경쟁하는 모형입니다. 가격을 너무 치열하게 두 개 기업밖에 없는 거야. 근데 너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완전 경쟁 시장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업이 두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 A가 만약에 기업 A가 기업 B보다 가격을 조금이라도 싸게 책정한다 할게요. 그러니까 기업 B의 가격이 만약에 1,000원 이렇게 생산했어. 근데 기업 A가 900원, 사실 900원도 아니고 10원만 싸도 돼. 조금만큼 싸도 돼. 그러면 고객들은 어디로 갑니까? 아니, 당연하게 A기업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기업의 수요는 모든 고객을 다 싹쓸이 하는데 B기업의 수요는 빵 이렇게 돼요. 아니, 그러면 B기업 입장에서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아, 왜요? 아니, 이게 똑같은 거의 유사한 상품인데 쟤랑 같이 경쟁을 하는 것인데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가격이 조금 100원 비싸다고 해서 고객들이 한 명도 안 오는 거야. 그래? 그럼 우리 가격 낮출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B기업은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낮춰요. 800원 이렇게 낮춰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업 A의 고객이 빵 이렇게 돼서 고객이 하나 없어지고요. 하나도 없는 거야. B기업이 모든 고객을 다 이렇게 싹쓸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두 명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유명한 의대 옛날에 무슨 뭐 스카이캐슬 이런 거 볼 때도 보면 의대에 있는 의사끼리 아니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좋은 의사가 됐고 제일 좋은 병원에 무슨 뭐 의사가 됐는데 그 안에서도 뭐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려고 막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 보면은 사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끝도 없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거랑 비슷해요. 김연아랑 마오 두 명만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김연아가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거야. 5시간 연습했어. 마오가 앉으려고 이 금메달은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오는 6시간 일을 막 운동 연습을 하는 거야. 6시간 하니까 김연아 앉으려고 7시간 하고 8시간 하고 막 계속 이렇게 상승, 치열한 경쟁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경쟁은 가격 경쟁을 하는 겁니다. 베르트랑이라는 학자의 이름을 따서 얘기했는데 가격 경쟁을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낮추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수준까지 내려가게 되면 한계 비용 가격 수준으로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똑같아지고요. 두 기업의 수량은 전체 생산량을요 똑같이 반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가격을 언제까지 낮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한계 비용까지 낮출 수 있는 거야. 그 밑으로 가격을 낮췄다가는 손해가 되니까 더 이상 낮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떤 교수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르트랑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이 효율적이잖아요. 낭비가 없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가격이 한계 비용과 똑같아지면 러너 지수가 빵이 된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러너 지수. 그러니까 P가 MC랑 같게 되면은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건데 이렇게 기업 수가 2개밖에 없는 거야. 아니 경쟁자가 무수히 많은 게 아니라 김연아의 경쟁자는 글쎄 경쟁자인지 모르겠지만 마오가 있고요. 마오의 경쟁자는 김연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치열하게 경쟁을 해가지고 낮출 수 있는 만큼 가격을 낮추게 되고요. 그게 바로 한계 비용하고 똑같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과점 시장에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담합, 카르텔을 이렇게 했잖아. 김연아랑 마오가 이제 서로 자꾸 경쟁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마오가 이제 김연아한테 오는 거지. 그리고 둘이 만났어요. 마오가 야 연아야 너 자꾸 이렇게 하니까 너 때문에 짜증나. 김연아도 그러는 거지. 마오 나도 너 때문에 짜증나. 네가 뭐 트리플 악셀인가 뭔가 이것 때문에 한 바퀴 더 돌면 내가 심쿵해. 네가 그거 성공하면은 금메달 딸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나도 너 맨날 할 때마다 이 엉덩방아 찍기를 원했어. 뭐 이렇게 서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마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러면 어차피 너랑 내가 금메달 놀아가는 거고 네가 나보다 금메달 좀 많이 가져가니까 이렇게 하자. 게임을 할 때마다 네가 금메달 2번 가져갈 때 2번 너무 그런가? 3번 금메달 가져갈 때마다 그 다음엔 내가 한 번 금메달 땄게. 그 다음엔 네가 또 3번 금메달 따고 한 번은 내가 하고. 야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럼 우리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담합인 거죠.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과점 시장에서는 기업의 수가 몇 개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수량 경쟁을 하는 것은 꾸르노와 스타켈버그 모형이 있고 가격 경쟁을 하는 것은요. 이렇게
베르트랑 경쟁 모형이 있는데 이 베르트랑 모형일 때는 가격을 경쟁하는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궁극적으로 한계 비용하고 같아지게 되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베르트랑 역설이라고도 표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점시장과 관련해가지고요. 전체적인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기업의 수가 소수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제로까지 내려가는 건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베르트랑 경쟁 모형에서는요. 동질적인 과점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물건을 파는데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한계 비용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기업의 수가 소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윤이 제로까지 가지는 않고 플러스 이윤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플러스 이윤을 누리면서 완전 경쟁 시장보다 가격은 좀 높아요. 가격은 높은데 과점은 조금 더 독점 인재 그런 거보다는 좀 더 낮게 되는 거니까 완전 경쟁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좀 낮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요. 협조가 가능한 담합 가능성이라는 말 그거 하나 밑줄 치세요. 담합이 가능하다라는 그리고 죄인의 딜레마가 공존하는데 이거는 게임 이론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특성 우선 살짝 한번 보시고요. 자, 우선 과점시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게 게임 이론이 되겠는데요. 요걸 가지고 한번 살짝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게임 이론이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가위바위보 게임, 장기나 바둑처럼 진짜 게임하는 거예요. 스타크래프트처럼 아니면 전쟁처럼 우리가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위태롭지 않다 이런 거요. 뭐 백전백승이다 뭐 이렇게도 뭐 풀어서 얘기는 하던데 아무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게임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고요. 폰 노이만은 뭐 늘 역사적으로 천재 중에 천재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컴퓨터 만드는 데도 기여했고 원자폭탄 만드는 맨하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냥 이름 쳐보시면 그냥 이 사람은 천재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또 하나의 천재 또 존 내쉬라는 뷰티풀 마인드의 또 이제 어떤 주인공이 되었던 그 학자죠. 수학자이자 경제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존 내쉬라는 이 학자는요. 뭐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기네스북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올라가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짧은 추천서를 받은 사람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뭐라고 쓰나요? 보통 여러분들 어디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어디 회사를 가게 되면 레퍼런스라는 이제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좋은 말 써줘요. 얘는 열심히 공부했고 학점도 좋고 막 이렇게 막 써주는데 이 지도교서는 이제 프린스턴 대학으로 이제 유학을 내쉬가 갈 때 딱 추천서 한 줄 써줬어. 그게 뭐냐면 얘는 지니어스다. 얘는 천재다. 아니 천재면 그걸로 끝난 거지.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해. 학점이 몇 점이니 뭐 토플 점수, GRE 점수 몇 점이니 이런 거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얘 천재래.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프린스턴 공학원에는 뭐 폰 노이만을 비롯한 아인슈타인 같은 뭐 여러 가지 오펜하이머니 그런 천재들이 다 있었거든. 그래? 얘도 천재야? 어디 한번 또 와봐. 천재 세상에 한번 너도 천재인가 보자. 뭐 이런 정도로 충분히 그 학교에서 이 천재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드미션 주는 것이고 야 우리 학교는 저런 천재를 제대로 케어하거나 발전시켜서 좋게 꿈나무로 성장하게 만들 자신이 없다. 그럼 이제 리젝트를 놓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 내쉬라는 학자가 이제 기여를 해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돼요. 내쉬라는 학자는 아시겠지만 정신분열증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미친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게임 이론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높은데 이 사람한테 노벨상을 줄까 말까 했는데 이 사람이 미친 거야. 우리 노벨 경제학상을 줄 때는요. 이제 뭐 다른 과학상도 마찬가지지만 전제 조건이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죽으면 안 돼요. 아니 죽은 사람까지 다 주면 뭐 다빈치도 주고 뭐 아르키메데스부터 뭐 소크라테스 뭐 다 줘야 되게요. 그러면 안 되잖아. 미켈란젤로 뭐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니면 갈릴레이까지 다 줘야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끔 노벨상 받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에 이제 학문적인 업적이 크지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쉬는요, 이게 돌아가신 건 아닌데 미쳤단 말이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제 고민하던 찰나에 영화에 보면 나오긴 합니다. 뷰티풀 마인드 거기 영화의 주인공이었었는데 거기 보면요.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사랑하는 여인의 그런 애정 때문에 정신이 제정신을 돌아와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딱 돌아오게 되면서
이때다 해서 이제 노벨상을 줍니다. 그 이후에 이 게임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과점 시장을 분석하는 또 현실의 전략적인 상황,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북한과 뭐 핵무기 어쩌고 저쩌고 동북아시아 일본과의 어떤 전략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거 분석할 때도요 게임 이론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게임 이론의 모델을 좀 더 응용한 그런 많은 게임 리스트가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게임 이론은요 말 그대로 게임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게임의 참가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자 경기자들이 상대방의 전략을 신경 쓰면서 고민을 하는 거야. 가위바위보도 그렇고 바둑이나 장기도 마찬가지고 게임에는 역시 동시에 하는 것도 있고요. 따로따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골키퍼와 페널티킥 할 때 슛하는 사람도 그렇고 투수와 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제가 아까 직구를 던졌는데 이번에 커브를 던질까 아니면 슬라이드를 던질까 직구를 또 던질까 알이랑 볼을 던질까? 왼쪽으로 던질까? 오른쪽 던질까? 이거를 미리 예측했느냐 예측 못했느냐가 게임의 성패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자가 어떤 전략에 대해서 보수를 이제 얻게 되게 되는데 이 상호 의존적인 그 선택을 분석하는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게임 이론입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서 바로 직접 들어갈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임 이론 중에 하나가 죄인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여기서 우월 전략 균형과 내쉬 균형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월 전략 균형이라는 것은요. 더미넌트를 번역한 겁니다. 더미넌트 스트래티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월하다는 거니까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가 되게 중요한 거야. 야, 네가 뭘 하든 상관없이 난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약간 그런 거예요. 우선 요거랑 비교해야 되는데 내쉬, 아까 얘기했던 뷰티풀 마인드의 존 내쉬의 이름을 딴 겁니다. 내쉬 균형 전략이란 건 뭐냐면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거를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걸 이용해서 그렇죠. 탁 치고 들어갔을 때 이길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전략적인 게임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옛날에 왕하고요 어떤 신하가 이제 마차 경기를 했습니다. 중국 제나라에 이런 왕이 게임을 좋아했었나 봐요. 근데 왕은 당연히 왕이니까 좋은 말을 많이 갖고 있겠죠. 100점짜리 말을 가지고 있고요. 97점짜리 말, 95점짜리 말, 92점짜리 말, 그 다음 88점짜리 말 이렇게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는요 퀄리티가 좀 떨어져 왕보다는. 그래서 96점짜리 말, 94점짜리 말, 그 다음에 또 뭐 90점짜리 말, 그 다음에 70점짜리 말, 50점짜리 말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왕하고 신하가 게임을 탁 부딪히게 되면 누가 이길까요? 아 당연히 왕이 이기지. 좋은 말을 많이 갖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왕이 맨날 이기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야 너 신하 일로 와봐. 예? 너 있잖아 다음에 나랑 또 마차 게임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도 너 세트 스코어 5판 3승제를 할 건데 거기 나한테 지면 너 목 날아갈 줄 알아. 사형이야.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왕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목숨을 걸고 막 하래. 신하가 이제 큰일 났지. 아이고 내 인생 이제 여기서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역시 손자병법에 손빈이 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그냥 막 대결했다가는 이게 어떻게 돼? 그냥 에이스끼리 붙으면 5대0으로 깨지잖아. 그러니까 왕이 100점짜리 말을 내보내면 누구를 내보낸다? 얘를 내보내는 거 50점짜리. 왕의 승 이렇게 돼요. 그럼 왕이 미소 짓겠지. 야 아싸 너 이제 죽었다. 뭐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왕이 97점짜리 말을 내세우면은 얘가 70점짜리 하는 거야. 애들 으악 지는 거야. 왕이 으악 이겼다 해서 2대0. 너 이제 한 번만 지면 끝났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왕이 95점짜리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내보내는 거야. 어떻게 돼? 신하가 1승 했네? 얘가 으악 졌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왕이 이렇게 합니다. 한 번만 이기면 되네. 92점짜리가 나오면 얘가 나오는 거야. 아 그럼 이기잖아. 이렇게 으악 왕이 졌어. 얘가 나오면 얘가 나오는 거야. 이겼어요. 아니 이게 가만히 보면 전체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형 지물을 잘 이용한다거나 우리가 씨름이라든가 유도 같은 거 보면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해가지고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세트스코어 3대2로 이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대방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자신이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은 조금 열악한 상황에서도 판을 뒤집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또 게임 이론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상황이 가지고 있는 묘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12척밖에 없는데 일본의 그 많은 군대에 나와 있는 배들을 다 명란대전에서 이기는 거 보면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경영학에서도 많이 씁니다. 게임 이론을 이용해서 전략적인 상황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쓰고요. 전쟁이나 이런 데에서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이제 흔한 경우인데 경찰이나 이제 검찰이 이제 어떤 두 남녀가 있습니다. 농심, 삼양 이 두 남녀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분명히 공범인 것 같은데 아직 물증은 없는 거야. 정황상 증거는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둘이 대화를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1년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그런데 너희 둘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면 너는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석방을 시켜주고 내 친구는 대신 너의 벌까지 덤으로 10년을 살게 할 것이다. 덤탱이를 씌운다는 거죠. 근데 말이야 너희 둘이 모두 공범으로 자백을 하면 할 수 없이 5년형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플레이어는 2명 있습니다. 농심과 삼양이 2명 있고요. 둘의 전략은 스트래티지는 뭐가 있냐라고 하면 침묵을 지키는 거야. 의리를 지키는 거야. 침묵이라는 건 저 쟤 몰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의리를 지키는 거고. 아니면 자백을 하는 거야. 배신하는 거야. 저기요. 제가 시켰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솔직히 다 이실직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랬을 때 각각 보수가 어떻게 되나 볼게요. 이게 앞에 게 농심이의 보수고요. 뒤에 게 바로 삼양이의 보수라고 할게요. 둘이 만약에 둘 다 침묵을 하면 둘 다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년간 그냥 감옥살이를 하는 겁니다. 이건 숫자가 감옥살이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작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때로는 이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볼게요. 농심이는 자백을 했습니다. 근데 삼양이가 침묵을 했어. 그럼 검사나 경찰 입장에서 봤을 땐 농심이는 수사에 협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무죄 방면으로 풀어주는데 삼양이 일로 와 너. 너 뻥쳤어. 지금 우리가 장난하는 줄 알아? 너 10년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농심이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때 삼양이가 자백을 한 거야. 그러면 침묵을 지킨 농심이한테는 너 일로 와봐. 너 왜 입 다물고 있어? 솔직하게 불어야지. 너 10년 살아. 제 것까지 덤으로. 삼양이 그래 자백해줬어. 우리 수사에 협조해줘서 고마우니까 너 무죄 방면으로 풀어줄게. 자, 둘 다 자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5년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요,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찾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최선의 전략을 찾는다고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고민하는 거야. 둘이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사인을 주고받게 되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니까 서로 대화를 주고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게요. 농심이 입장에서 봅시다. 삼양이가 만약에 침묵을 지켰어. 그러면 농심이가 침묵을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1년을 감옥에서 삽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자백을 했어. 솔직하게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공범인데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게 되면은 빵년을 살아. 그러니까 1년보다 빵년이 낫죠. 그래서 여기다 꺽쇠를 이렇게 체크하시죠. 예, 여기는 꺽쇠를 넣기 위해서 네모를 넣습니다. 이쪽 볼게요. 이쪽. 이제 농심이가 고민하는 거야. 저쪽에 분명히 삼양이가 취조를 받고 있는데 제가 자백을 했다라는 가정하에서 생각하면 자기가 끝까지 침묵 지키면 몇 년 살아요? 10년 살잖아. 자기가 자백하면 5년 살잖아. 10년이 좋아요? 5년이 나요? 이 숫자가 클수록 이건 나쁜 거라니까 감옥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백을 받는 게 훨씬 더 자백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농심이 입장에서는요. 상대가 침묵을 해도 자백하는 게 낫고 상대가 자백해도 자백하는 게 낫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자백을 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월 전략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양이 입장에서 볼게요. 삼양이 보세요. 저쪽 반대편에서 취조를 받고 있는데 농심이가 침묵을 지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침묵을 지키면 뒤에 게 삼양이의 보수예요. 이득이에요. 효용이에요. 대가예요. 1년을 삽니다. 제가 침묵을 지키는데 자기가 자백을 하면 빵년을 삽니다. 어떤 걸 사는 게 나을까요? 빵년이 낫지. 그러니까 이게 무죄방이면 풀리는 거잖아. 이게 사실은 이렇게 수사에 협조해준 대가로 풀어준다고요. 만약에 농심이가 자백을 했어. 그러면 삼양이가 침묵을 하면 10년인데 삼양이가 자백을 하면 5년이에요. 10년보다는 5년이 낫죠. 꺽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농심이가 침묵을 하든 자백을 하든 삼양이 입장에서는 자백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농심이와 삼양이는 전부 다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 꺽쇠가 한쪽으로 쫙 가게 되면 그게 자백자백이 우월 전략이 되고요. 그 다음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꺽쇠가 두 개 같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내쉬 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쉬 이퀄리브리엄이다. 아니 그러면 우월 전략은 항상 내쉬 균형이 됩니까? 예, 우월 전략은 항상 내쉬 균형이 될 수 있는데 우월 전략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두 사람이 있어요. 농심이와 삼양이가 이렇게 있는데 전략이 만약에 침묵하는 거랑 그리고 자백하는 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침묵하는 거랑 자백하는 거랑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꺽쇠가 어떻게 돼 있냐면 꺽쇠가 이렇게 있다 할게요. 꺽쇠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그래서 꺽쇠가 또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파란 색깔이 지금 농심인데요. 상대방이 침묵하면 자기가 자백하는 게 낫고 이 경우는 이제 전략 1, 2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부러 이렇게 맞춘 거예요. 이 보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케이스는 아니고요. 근데 삼양이가 자백하면 얘가 침묵하는 게 나은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는 상대방의 전략에 따라서 파란 색깔이 여기 꺽쇠가 한쪽으로 쫙 가게 되면 우월 전략이 있는 건데 꺽쇠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월 전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삼양이도 마찬가지야. 삼양이도 농심이가 침묵하냐 자백하냐에 따라서 꺽쇠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니까 이때도 당연히 예, 맞습니다. 우월 전략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두 사람의 전략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꺽쇠가 두 개 있는 거 이게 바로 내쉬 균형입니다. 그래서 내쉬 균형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복수로 두 개 존재할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거리는 아니긴 한데요. 이제 이걸 응용해서 물어보긴 하겠는데 우월 전략 균형은 상대방의 전략과 상관없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재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서 우월 전략 균형이 이렇게 있으면 내쉬 균형은 존재 가능성이 좀 더 커요. 그래서 관심사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월 전략이면 항상 내쉬 균형이에요. 내쉬 균형 안에 우월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쉬 균형이라 해서 항상 우월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바로 죄인의 딜레마인데 왜 딜레마입니까 하면 여기 보세요. 아니 둘이 같이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자백을 했잖아. 만약에 서로 상대방을 잘 믿어가지고 서로 협조만 잘하면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둘이 침묵하면 어떻게 돼? 1년 1년밖에 살지 않아도 되는 거를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자백하게 되니까 5년 이렇게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농심이 혼자 상대가 자백할지 모르는 건데 같이 가기로 했는데 농심이 혼자 침묵을 지키면 자기 혼자 10년 사니까 더 좋은 길이 있어도 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씀입니다? 딜레마다라는 말을 붙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죄인의 딜레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하시죠? 요거를요 우리가 이제 확대해서 응용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실에서의 게임 이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요. 한번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요. 광고 가지고 경쟁하는 내쉬 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아나랑 대한항공이 서로 광고를 얼마나 더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합시다. 이거는 숫자가 클수록 매출액이 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시아나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광고를 증대할 것인가 현상 유지할 것인가 이런 전략이 있고요.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를 증대할 것인가 아니면 광고 더 증대하지 않고 현상 유지할 것인가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는 2명이 있고요. 전략도 2개가 있습니다. 각각 그때 얻게 되는 매출액의 보수가 여기 숫자로 나와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아시아나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저쪽에는 대한항공이 광고 지출을 증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아시아나의 페이오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지출 증대하면 3인데 광고 지출을 현상 유지하게 되면 4가 돼요. 그럼 여기다가 꺽쇠 이렇게 돼요. 예, 우린 네모라고 여기 책엔 여기다 펴놨고요.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전략이 2개가 있는데 대한항공이 광고 지출의 현상 유지를 한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광고 지출을 증대하면 8인데 유지하면 5가 되는 거야. 5보다는 8이 크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크니까 꺽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상대방의 전략이 주어졌다는 가정하에 자신의 최선의 전략은 상대가 광고 지출 증대하면
현상을 유지하고 상대가 현상 유지하면 증대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대한항공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아시아나 항공사가 광고 지출 증대를 한다 합시다. 여기를 가리세요. 자, 그럼 뒤에 게 그러면 대한항공의 보수야. 이렇게 가게 되면은 대한항공이 광고 지출 증대하면 4인데요. 현상 유지하면 3이야. 4가 3보다 크죠. 그래서 꺽쇠를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칠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이 광고 지출 현상 유지를 한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대하면 5인데 현상을 유지하면 2가 됩니다. 5가 2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5에다가 꺽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보수는요,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에서 전략적으로 할 때는 보수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서 이걸 응용하면 되겠지만요. 자, 그러면 아시아나 항공은 우월 전략이 있습니까? 그걸 할 때는 꺽쇠가 한쪽으로 가는 게 있어야 되는가 봐야 되는데 꺽쇠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 우월 전략 없고요. 대한항공은 우월 전략은 있어. 지출을 증대하는 건데 근데 우월 전략 균형은 없네. 양쪽 다 우월 전략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얘기하는 건데 균형은 없어. 얘는 이게 우월 전략이 있는데 꺽쇠가 한쪽인데 얘는 왔다리 갔다리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월 전략은 존재하지 않고요. 우월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고 내시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내시 균형 꺽쇠 2개를 찾는 겁니다. 꺽쇠 2개가 어떻게 있어요? 여기가 2개네. 여기가 2개네. 요거. 그래서 꺽쇠가 2개가 있는 내시 균형 어떻게 됩니까? 광고 전략을 아시아나항공은 유지하는 것이고 대한항공은 광고 지출을 증대하는 4와 5가 바로 내시 균형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찾는 방법은요 별로 어렵진 않지만 되게 유용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 주시고요.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요. 빨리빨리 찾는 거, 내시 균형, 우월 전략 균형 그것 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략적인 상황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영학에서도 경영 전략에서 많이 쓰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완전 경쟁 시장서부터 독점 시장, 그리고 독점적 경쟁 시장, 과점 시장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시장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복잡한 그래프보다는 그 내용, 시장의 특성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가 시장 이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복습 잘 해주시고요.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